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선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지금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토픽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유가의 급등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 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어제 실물 지표들이 대거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조금은 확신을 하긴 어렵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동 지역 상황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중동 지역의 일단 이야기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중동 지역에서 지난 금요일 현지 시간에 새벽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감행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금융시장이 좀 어느 정도의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격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는 핵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좀 공격이 감행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시장부터는 무언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반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 구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무력 격차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워낙 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간에 전면적인 전쟁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좀 오래 길어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수주 안에 좀 마무리되는 그림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차가 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가 이란이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지원 요청에 전면 개입을 좀 거부하면서 그렇죠. 약간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더불어서 이제 이란 인근으로 이스라엘 동맹인 미국이 7함대 그리고 5개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없기는 합니다만, 정황상으로 미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방어 미사일들이 좀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죠. 확실히 미국과는 어느 정도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지원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장기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면은 오펙 플러스는 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증산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가가 크게 올라설 이유는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아.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유가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짚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비용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유가가 올라서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올라서고, 비용 부담이 올라선다라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혼란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펀더멘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은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표에서도 나가고 있듯이 브렌트유와 WTI 밤사이 1.7%, 1.6% 빠진 하루였었죠. 일부 IB들, 뭐 JP보건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 ING는 15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국제유가 시장 자체가 좀 안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토픽으로 FOMC를 들고 와 주셨는데 금리 동결은 뭐 당연한 것 같고 사실 더 관심이 되는 게 점도표랑 이 셉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네. 있습니다. 뭐 패드워치에서 보더라도 95% 이상이 금리 동결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도표 SEP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 역시도 크게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좀 기대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통화정책 프레임 변경에 대해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무언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이고, 그 프레임워크 변화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플렉서블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동결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사실 좀 명확하다 보니까 딱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점도표라든지 SE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전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기본적인 전망은 길게 가지 않고 유가의 상방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리스크가 좀 가중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제 연준의 스탠스들, 3월 점도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3월 점도표에서 나타났던 부분은 19명 위원 중에서 9명이 연내 2회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저는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상의 잡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용지표가 괜찮고 아직까지는 소비가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도 사실이고, 경기가 둔화되고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연준은 지난 FOMC에서 마찬가지로 관망 모드, 웨이den시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여전히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연준의 FOMC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닐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SLR 규제 완화, 그리고 FIT로의 전환인데, SLR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들에게 미국채 수요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준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미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기로 하고, FIT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준이 5년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좀 변경을 합니다. 이번이 이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에 대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에 대해서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AIT에서 FIT로의 전환인데, AIT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연준이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고물가라는 부분을 용인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AIT가 시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 레벨을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AIT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에 좀 더 주목을 하다 보니까 과거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좀 비추어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FIT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인데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정말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다면은 선행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만약에 FIT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주신 AIT 같은 경우에는 당시 AIT를 고집해서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지적들이 네, 많았었죠. 맞습니다. 그런 만큼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관련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변수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들고 오셨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좀 아쉬운 지표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본격적인 회복을 시사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지만 네. 그렇다고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더불어서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점점 더 증가율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다른 실물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산업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정자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부 둔화되는 양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표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YOY로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구환신에 해당이 되는 제품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가전제품은 53%, 통신기기는 33% 증가하면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별 데이터를 합산을 했을 때 소매 판매가 6.4% 증가를 한 건데 이 이구환신에 대한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4.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에게 소비가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소비가 개선되는 그림이었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이외의 실물 지표들 특히나 이제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마이너스 10.7% YOY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그림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지표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반기 전망이나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조금 더 확인해 나가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좀 주요 지표들이 나오면은 좀 꾸준히 트래킹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들까지 볼까 하는데요.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 대단하죠. 어제 1.8% 넘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일정 부분의 변동성은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루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수 밴드 상단을 상향을 할지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 동안 좀 고민을 더 해보고 한 결과 지수 밴드 상단을 3,200포인트까지 좀 상향을 했습니다. 이 3,200포인트까지 상향을 한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읽혀서 선반영이 됨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돌아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조금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하반 경직성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전과 같이 코비드 때라든지 아니면 2007년과 같이 주식 투자에 열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지수 상승을 견인해 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투자 주체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수 밴드를 상향을 했고요. 일단 3,2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네. PBR 1배가 3,000포인트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2024년 1분기와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 당시에 지분율이 확대된 부분, 그리고 평균 지분율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대략 한 200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3,200포인트까지 좀 상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물론 목에 차 있고 무언가 과열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좀 비중을 줄이고 뭐 대응을 해나가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는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